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가 4월까지 해가지고 제가 기사들을 쭉 보고 있어요. 공유드릴 만한 기사가 뭐가 있을까 해서 한번 하다가 당연 전세 사기죠. 전세 사기 하도 뭐 시끄럽고 뭐 자살하는 분도 계시고, 저도 이제 뭐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 임대인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. 극히 일부 지역에서 유독 한두 업자가 굉장히 다량의 빌라나 이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계약서를 조작한다거나, 아니면 일부 뭐 분양대행사나 감정평가사들이랑 짜고 이렇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일부러 높게 받는다거나,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거기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이제 그게 다 시장이 그런 것 같다고 이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고,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사기치는 분들이 한 1-2% 있는데, 이분들 플러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시세가 하락하잖아요. 그죠? 예를 들면 우리가 5억짜리 빌라에 전세를 뭐 보통 3억이나 4억 끼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1억이나 2억이 갭인데 전세가가 내려가는 거야. 4억 전세가 3억으로 내려가는 거야. 이거는 시장이 그냥 내려가는 거죠. 그러면은 이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전세 시세가 내려가다 보니까 FM대로 맞추려면 뭐 3억 5천이나 3억에 맞출 수 있는 거지.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5천이나 1억 정도를 더 내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시세에 맞춰서 내주거나 또 오르면은 또 뽑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고의적으로 사기칠 생각은 아니었던 거지. 이분들은 다만 시세가 내려가니까 투자를 했는데 뭐 금리도 오르고 현금도 안 들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사기를 치고 있어. 야, 그럼 너도 사기 아니야? 약간 그런 형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. 악의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이 약간 억울할 수 있겠다. 그럴 경우 있어요. 원래는 임차인이 들어오면 전입신고, 확정일자 이런 걸 다 해야 돼요. 그죠? 그렇죠. 세입자분들 중에 그런 걸 놓치거나 잘 모르거나 하는 분들은 그런 거를 안 한 상황에서 집주인도 고의성이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. 자기가 이런 걸 조치를 못해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못 받는다. 그러면은 그게 또 사기가 아니냐. 이제 여론이 너무 이제 임차인 약간 그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묶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.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제 정부 규제가 나왔어요. 전세자기 특별법 해가지고 하는데, 이런 거는 이제 경공매로 넘어갈 때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요거를 지원을 해준다. 임차인이 직접 이제 피해 신청을 해야 되고, 딱 보면은 다 해주는 게 아니야. 경매 넘어갔다고 무조건 임차인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, 요 아래 보이는 6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당될 때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것도 보면 정부에서 기한을 정해놓고 이 정책을 또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지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는 여론이 여전히 많은 것 같기는 해요. 이 전세 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, 이게. 그죠? 왜냐면 여기 뭐 대학력을 갖추고 확정이자를 받은 임차인,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에서 이제 임차인도 권리를 다 했고 임대인도 이제 고의적으로 뭐 근저당을 막 당일에 동시에 설정한다든가 선순위로 뭐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기치려는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넘어가는 건 전세 사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. 네, 그래서 그거는 사기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,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딱히 없어 보이기는 해요, 솔직히 말해서. 규제를 너무 빡빡하게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약간 주거 시장이거든요. 이런 거에 너무 이게 임대 시장 공급이나 이런 게 좀 제한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파트도 똑같은 유형으로 역전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아파트에선 조용해. 근데 빌라만 유독 그러는 거는, 아파트는 뭔가 정형화되어 있고 데이터화되어 있고 시세가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건데,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아파트는 자이나 푸르지오 뭐 이런 게 있잖아. 그래서 중소형 빌라 시장에도 뭔가 브랜드화를 한다거나, 그지? 프랜차이즈처럼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한다거나, 좀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거 다 좀 규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정형화를 해놓으면 시세가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. 그렇게 했을 때 세입자들도 좀 시세에 대한 데이터가 좀 대중화되면,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아, 요거는 너무 사기다 아니다,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아무튼 빨리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. 이게 심리적인 여파 때문에 좀 2차, 3차 좀 시세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아서 어느 쪽으로든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전히 국토부 장관이 아직 부동산이 더 하락해야 된다.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또 했더라고요, 이번 달에. 조금 이제 좀 반등을 하나,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하락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아파트 얘기입니다, 여러분. 아무래도 정권이 뭐 바뀐 지도 시간이 좀 됐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고, 지금 정부에서도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국민들 이제 좀 여론이나 이런 걸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거를 바라고 있긴 해요. 그렇다고
그렇다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전 정권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또 시장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수위 조절을 하는데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여론에 따라서 안정화되는 걸 원하지 않을까. 이게 이제 정권이 뭐 보수든 진보든 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내리는 걸 원하는 정권은 없어요. 갑자기 오르는 것도 문제고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문제인 게 국민들 어느 한쪽은 불만이 있거든. 정치하는 분들은 그 정권을 유지하는 게 제일 목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뭐 서민이든 부자든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게 하려면 집값이 계속 안정적이면서 대신에 인플레이션만큼은 조금씩 올라주는, 그래야 또 경기 부양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맞추려고 하는 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매수 사이드에 이제 힘을 싣고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. 계속 올라갈 때 사는 거는 어쨌든 제 가격을 다 주거나 오히려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, 이럴 때가 이제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이 아래쪽에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. 빨리 반등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는 투자자분들 많겠지만 추가 투자를 할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계속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? 사실 실거주는 언제든 오케이예요. 실거주를 먼저 해놓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1, 2년 전보다는 일단 확실히 좋은 가격이잖아요. 그렇지. 아니면 실거주를 좀 갈아타시려는 분들, 상급지나 아니면 더 대형 평수, 입지 좋은 데로 가시려는 분들은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, 여기서 만약에 주택을 추가로 투자하시려는 분들, 실거주는 있고 이미 다주택인데 추가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아직 조금 보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파트가 전반적인 시장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. 지방이냐 서울이냐, 그 서울 안에서도 또 1급지냐 2급지냐에 따라서 거품이냐 아니냐 또 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.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아파트 전문 좀 부동산 강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데이터나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좀 판단하는 게 있죠.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는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다음은 좀 상권 얘기를 해볼까 해요. 그 조선일보의 연관 브랜드죠. 땅집고라는 데가.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하는데, 근데 이제 땅집고에서 요즘에 이 상권 공실에 대한 거를 계속 때리고 있더라고. 여기 라페스타를 갖고 오긴 했는데 라페스타 뿐만이 아니고 뭐 안양 1번지, 그다음 뭐 신사동, 뭐 명동, 김연아가 송도에 그 했던 데 알아? 무슨 스트리트 있어. 네.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계속 취재를 하는데,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이후에 회복을 하지 못하게 첫 번째가 아닐까. 그 다음에 좀 소비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죠.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요식업 쪽은 좀 풀린 것 같아. 아무래도 일반 그냥 유통업이나 그런 거는 이제 예전보다는 회복이 좀 더디지 않고 소비 트렌드가 그렇게 그냥 자리를 잡아버리는 게 아닐까. 그렇다고 이제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막 내릴 수도 없어요. 또 상가의 그 매매가랑 완전히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. 그렇지. 진짜 심한 데는 임대료를 안 받아. 그냥 평생 렌트 프리, 관리비만 내주세요. 그런데도 임차인이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, 어쨌든 우리가 공급자나 투자자, 디벨로퍼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꼬마 빌딩을 지으면 이런 상가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. 주택 대비해서 이 상권이라는 게 훨씬 더 민감하고 살아 움직이거든. 그래서 상권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. 굉장히 영향을 받는 요소가 많죠. 뭐 금리 당연한 거고, 소비 트렌드,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상가를 여러분들이 공급할 때는 훨씬 더 유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. 그래서 옛날처럼 뭐 유동인구, 배우 세대 이것만 딱딱 공식적으로 들어맞는 경우도 잘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상권 입지가 영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치. 그래서 확실히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신사동 임장을 다녀왔는데 가게 된 게, 물론 이제 물건도 분석하고 스터디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가로수길이 몰락했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반면에 그 이면 뭐 세로수길이라든지 나로수길은 굉장히 핫하다, 오히려 권리금이 계속 붙고 있고 공실이 없다, 이런 게 많아서 실제로 좀 분석을 해보러 갔습니다. 이렇게 기사도 보면은 상반된 내용으로 같은 시기에, 이거는 이제 보니까 기사에서 사진을 잘못 땄네, 이쪽은 여기 나로수길인데.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고 왔는데 가로수길은 정말 심각했죠. 거의 70-80%가 공실. 입점해 있는 걸 보는 게 더 어려웠을 정도로. 그렇죠. 애플만 조금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는 계속 공실이었고, 물론 공실이라고 거기가 가격이 내려가거나 뭐 임대료가 조정되지는 않습니다. 나중에 임장기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신사동이 가로수길은 그렇게 공실이 많지만 실제로 세로수길은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. 평일 낮 점심시간이 지난 3시 이럴 때 갔었는데도 줄 서서 있는 이렇게 매장도 있었고,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았고, 일단 신축 현장, 디벨롭 현장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치. 상가는 정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입지가 꾸준히 다니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단히 이슈를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뭐 가로수길, 세로수길을 봤지만 우리는 어차피 공실이어도 못 산다. 돈이 부족한 우리는 어디를 사야 되는지, 현실적인, 그러면 나만의 건물을 갖기 위해서 어디를 해야 되냐,